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게 된 정채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모두 들어보셨죠? 저에겐 유독 깊이 와닿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고난과 시련이 저에게 온 것 같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제 사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릴게요. 제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부모님도 강원도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린 시절 강원도의 작은 동네 안골목을 쏘다니며 골목대장 역할을 하곤 했죠. 그때 모두가 그랬겠지만 참 정감 있는 곳이었잖아요. 골목에서 말뚝박기를 하곤 친구네 들러서 저녁까지 얻어먹었고 과자를 들고 집에 와서 잠드는 하루가 참 행복하기만 했어요. 제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절 키워주셨습니다. 뭐 사업이라기보단 가게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런 덕분에 저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강원도에 계십니다. 복잡한 도시인 가기가 싫다고 하시며 지금 계신 산 언저리가 좋다고 하세요. 공기도 좋고 친구분들도 계셔서 옮기고 싶지 않아 하셨고 현재 저만 서울에서 거주 중이랍니다. 서울에서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전 운이 좋게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 패션 회사였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 하게 되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첫 직장이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직장 선배님들께 깍듯이 인사를 하며 적응해 나가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게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회사 텃세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이 디자인 쪽은 워낙 텃세가 심해 퇴사율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곳에서 근무하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0년에 걸쳐서 여러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 이후 전 사업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아는 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언니 아직도 의류 쪽 일하고 있어? 그럼. 아직도 일하고 있지. 왜? 관심 있어? 너 패션 회사 잘 다니고 있던 거 아니었나? 뭐 그게 언제니? 좀 옛날 일이긴 하네. 아니야, 나 이번에 그만뒀어. 꽤 오래 다녔지. 나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볼까 하고. 나 예전부터 옷에 관심도 많았고, 아르바이트도 그쪽으로 꽤 했었잖아. 옷가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인터넷 쇼핑몰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언니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딱 언니가 생각나지 뭐야? 잘 생각했네. 채희 넌 성실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노력하면 이쪽도 잘 될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그렇게 전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일이라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는데 언니도 많이 도와주고 저 또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니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쇼핑몰은 워낙 많은지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그냥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기도 당해봤고 생각만큼 판매도 힘들었고요. 쇼핑몰을 지켜낼 여력까지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 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네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한 가지 옷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방문 수도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매출도 저절로 늘게 되었죠. 아직은 서툴고 자그마한 쇼핑몰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니 과분할 뿐이었죠. 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새가며 열심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께 은혜도 꼭 갚고 싶었고요. 이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며 매출도 고공행진을 이루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에서 날만한 사람은 아는 쇼핑몰의 사장이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사장이라는 걸 다 아는 건 아니었고요. 제 친한 몇몇 친구들만 아는 정도였죠. 아빠가 저한테 항상 돈 자랑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신신당부해왔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 많이 기특하구나.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웠고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잘 해내다니. 꼼꼼하게 잘 해낼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지. 덤벙거릴 줄만 알았는데. 그러게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앞으로 저 더 열심히 하려고요. 다 아빠가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잘해 나가볼게요. 그럼. 잘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지? 우리 채이가 사장인 거, 그리고 매출이 꽤 나오고 있다는 거, 소문나서 좋을 거 없다고 했잖니. 명심해라. 돈 자랑은 정말 좋을 게 없더라고. 나도 사업을 하고 잘 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니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인 거 잘 몰라요. 아빠 말씀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 제 돈은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할게요.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었어요. 딱히 결혼을 급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인의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3살 연상의 공무원이었는데요. 처음엔 다정하기도 하고 유머스러운 면도 있어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서로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죠. 그렇게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후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군요. 채이라고 했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맞어? 왜 옷 파는 거 맞지? 뭐라 그러나 쇼핑몰이랬나? 그러니까 홈쇼핑이랑은 다른 거지? 네, 어머님. 홈쇼핑이랑 옷 판매하는 건 비슷해요. 그냥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쇼핑몰이에요. 제가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본인이 좋으면 다행인데 또 결혼을 한다는 건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또 본인만 좋은 일해서는 안 되겠더구나. 사실 우리 아들 명색이 공무원이잖아. 얼마나 안정적이냐. 내가 우리 아들 나란 일 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뒤에서 용을 썼나 몰라. 사실 우리 아들 이제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살짝 아깝긴 한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 결혼을 허락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네가 잘해야 한다. 내가 지켜볼 거야. 사실 기분이 나쁠 뻔도 했지만 자식을 장가 보내는 부모 마음이 그렇다 칠 수 있어 애써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하는데 시모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쇼핑몰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살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잘 모시면 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이게 생각했던 건 딱 두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로 남편과 시부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상하고 항상 옳은 일만 했었고
너무 착했었거든요. 아니, 착한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속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와는 다르게 정말 얌전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버선발로 반겨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 나이 30대 후반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4평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넓혀가기로 했어요. 굳이 둘이 사는데 넓은 데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주말마다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께 가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고, 그렇게 예쁜 짓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딱 1년이 지나가니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부터 저희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려고 하고 피곤하다며 명절에도 가기 싫어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집은 가면서 말이죠. 청소를 한 번을 안 해, 빨래를 한 번을 안 해. 내가 정말 이 집 마누라인지 가정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혼 초기부터 서로 정한 게 있었어요. 아니, 남편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더군요. 서로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는 걸로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주위에도 요즘 각자 돈 관리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남편도 정확히 얼마 버는지 제가 모를 정도였어요.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애가 생기면 공동 관리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그 제안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차차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변하니 어느 날부터 시모 또한 저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날은 오랜만에 모든 친척 어른분들까지 모이는 명절날이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어른들을 모두 뵙게 되어 긴장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렇게 들어가니 어른들 모두 절 반겨주었고 저 또한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친척분이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유, 맞다. 그래서 새아가 체인 사업을 한다지? 여자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많이 어렵진 않어? 할만하고? 요새 또 불경기라 더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아, 네. 그래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오히려 전 이게 더 좋은걸요? 그러자 갑자기 시모가 뭔가 고가웠는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 쇼핑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새 뭐 아무나 다 하던데. 그거 그냥 옷장사잖아요. 시장처럼 골라골라 하는 거라고. 머리 쓰면 또 얼마나 쓴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아유, 오랜만에 어른들 배웠다고 엄살을 가득히 부리는구나. 엄살이 아니라요. 걱정 많이 해주시길래 전 그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사실 힘든 건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지요. 공무원이잖아요. 나란 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걸요. 나라에 무슨 일만 생겨도 밤새 가면서 걱정하는데 이 나라는 뭐 하나 몰라. 우리 아들 더 높이 데려가지 않고. 요즘에 공무원만한 게 없죠. 사실 공무원이랑 옷장사랑 수준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애 버릇만 나빠져요.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준이 떨어진다뇨. 저희 쇼핑몰 매출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어른들도 다들 계신데 너무하시네요. 그러자 주변 어른분들이 신경 쓰지 말라며 저와 시모를 말렸고
저 또한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좋게 물어보신 안부였는데 대체 왜 제가 수준 떨어진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매출도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했지만 콧방귀를 끼고는 들으시지도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과 한 번 더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어머니랑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난 거야? 내가 뭐 좀 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어머니 표정도 영 안 좋으시던데 왜 그랬어? 뭘 왜 그래? 어머님 당신을 엄청 사랑하시잖아. 그것도 과하게. 친척 어른이 나한테 사업 힘들지 않냐고 그거 질문 한번 하셨다가 아주 내가 호되게 당했지 뭐. 공무원하고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내일이 옷장사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거든. 너무하시지 않아? 당신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근데 그거 사실이잖아. 아이, 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고가 보일 수도 있지. 나도 사실 당신 그거 그만두게 하고 어디 300만 원이라도 받는 회사 들여보내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야. 알지? 뭐라고? 그게 지금 웃으면서 할 말이야? 내가 뭐 얼마 버는 줄 알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 얼마 버는지야 모르지. 나한텐 당신이 얼마 버는지 말 안 해주잖아. 나는 월급도 구경한 적도 없거든. 공무원이 조금 더 안정적인 건 맞을 거고 아마 수입도 들쑥날쑥해서 나랑 비슷하게 벌거나 한 1, 200만 원 정도 벌거나 아니 마이너스 아니야? 요즘 자영업자들 전부 다 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 안 해도 대충은 다 알아. 아무튼 다음부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남편은 아주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내가 마이너스 적자라고 확신을 하고 돈 관리를 각자 하자고 말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제 매출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 뒤로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남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조용해질만 하면 시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계속해서 까내리면서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여행을 함께 떠나는 날이었어요. 곧 시모의 생신이기도 했고 시부도 함께 오랜만에 가시고 싶어 하는 눈치라 모두 부산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 쇼핑몰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시모가 한 옷가게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옷 하나가 참 마음에 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자켓 하나를 걸쳐보면서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채희야, 왔니? 이거 어때? 예쁘지? 내가 노란색이 원래 엄청 잘 받아. 내 얼굴이 하얘서 그런가 보다. 그치? 네, 그러네요. 잘 어울리세요. 요새 이런 게 또 유행이라 하나 장만해 두셔도 좋으실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그래. 마음에 든다. 예, 이거 내 생일 선물로 얻더니 너도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이걸로 하자. 사실 너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직업도 그래서 돈도 많이 없잖아. 여자들이 쇼핑몰로 뭐 얼마나 번다고.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이거로 하마. 이런 시애미가 어디 있겠니? 너도 고마운 줄 알아라 얘. 참 은근슬쩍 돌려가게 하며 기분 나쁘게 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시모였습니다. 참 마음 같아선 어머니 저 그쪽 아들보다 10배는 더 벌거든요. 그쪽 아들 300 벌까 말까 하죠? 저 그거보다 10배 더 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 소득을 말하면 사람 귀찮게 할까봐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남편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살짝 비웃으며 기분을 상하게 하더군요.
모자가 쌍으로 화를 돋구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제가 살게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제가 사드린다고요. 왜 돈도 얼마 많이 못 벌어요. 카드값도 못 낼 텐데 아이 그냥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돈 잘 버는 공무원 나으리께서 계산하세요. 전 빠져줄 테니까. 어차피 제가 돈도 못 버는데 그냥 돈 잘 버는 아들 돈으로 생신 선물 장만하세요. 저는 돈도 없으니까 생신 선물 안 해드려도 되는 거죠? 당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말대꾸를 해? 저번에 분명히 내가 경고했지?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자꾸 저렇게 삐딱선을 타고 그러네. 그러게 아들, 그냥 냅둬라. 원래 주제도 모르면서 자격지심 있는 애들이 저런 행동을 한대. 아이고, 이 옷도 예쁜데 이 옷도 입어봐도 되니?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예, 마음껏 입으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참, 남의 옷가게에서 두 모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겹더군요. 그날 전 너무 기분이 나빠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도저히 그 기분으론 여행을 즐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전화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로 갔냐, 빨리 안 오냐면서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과 시모 너무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며느리를 못되게 만드는지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여느 며느리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말끝마다 저렇게 무시라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언제부턴간 내가 며느리 잘못 들였어. 공무원 며느리 둘걸. 에휴, 그때 내가 뜯어 말려서 했는데. 저 들으라고 저만 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절 싫어하는지. 그래서 물었더니 사람 싫어하는데 뭐 이유가 있니? 내 친구 며느린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하더라. 매달 용돈 50만 원씩 줘. 안마기 보내줘. 생일날에 마음껏 긁으라고 카드까지 준다고 하더라. 근데 넌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니? 저번에 내가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더니만 네가 거절했잖아. 네, 역시나 돈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시모가 급한 일이 있다고 2천만 원을 제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내기 전 시부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혹여라도 네 시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돈 빌려주면 큰일 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거절을 했던 건데 그 이후부터 아주 절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방관하는 게 다였고 오히려 시모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론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저 그렇게 출근과 퇴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강원도에 계시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전화였죠. 채희야, 채희야, 지금 여기에 큰 불이 났어. 지금 모조리 다 타고 있다. 산불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집까지 다 타버렸어. 어떡하면 좋니? 뭐라고요? 우리 집까지 다 타버렸다고요? 다친 데는 없어요? 아빠는요? 괜찮은 거죠? 네? 우린 다 괜찮은데 이거 집 아버지가 이 집을 열심히 지으신 거지 않니? 어떡하면 좋니? 집에 갑자기 불이 옮겨붙어서 중요한 것들 다 못 가지고 나왔어. 아빠 옆에 그 공장까지도 불이 다 난 것 같은데 지금 다 같이 고등학교 강당에 모여 있다.
엄마, 연기를 혹시 마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아빠랑 잘 계세요.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울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강원도의 산자락에 살고 계셨고, 아빠의 사업체인 기반인 공장은 집 언저리에 두고 출퇴근을 하셨었는데요.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서 아버지의 공장, 그리고 집까지 모조리 타버리게 된 겁니다. 공영방송 뉴스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수많은 집들이 전소됐다고 나올 정도였으니 피해 상황은 심각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가늠도 되지 않더군요. 겨우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바로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까지도 너무 속상했어요. 평생을 일구어오신 사업인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한참을 생각하며 손톱을 물어뜯곤 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는데요.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조리 타버린 잿더미만이 제 눈앞에 있더군요. 그 옆에 잿더미에서 뭐라도 있을까 해서 무릎을 꿇고 뒤지고 계시는 부모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도 함께 우시며 저를 안아주셨고요. 채희야, 왜 울어?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만데. 우린 괜찮다. 우리 채희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지? 운전 오래 해서 피곤할 텐데 쉴 것도 없고 이걸 어쩐다니. 어릴 때 쓴 일기도 사진도 모조리 다 없어졌으니 이거 참 너무 속상하구나. 엄마, 아빠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아오셨는데 아빠도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주변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하신댔잖아요. 이건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저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집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휴, 제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한테 갑자기 집을 해준다고 그래. 어? 우린 괜찮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돈 아껴서 채이 다 써. 우린 안 줘도 된다.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럴 때 쓰는 거지. 저 일도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희 집으로 가세요. 당장 지낼 곳도 없으시잖아요. 시청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 준다고 해서 괜찮어. 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저희 집으로 가요. 딸이 있는데 왜 고생을 하시려고 하세요? 아셨죠? 알았다. 그러면 정리 좀 하고 며칠 뒤 집으로 가마.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저는 먼저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부모님 생각에 침울했지만 제 위로에 조금씩이나마 나아지시는 것 같아 보여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 지금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에 하늘에 감사했죠. 정신없이 서울로 와서 집으로 향하니 딱 한 명이 생각나는 거 있죠? 남편. 대체 남편은 걱정스럽지도 않은지 어디서 뭘 하는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저랑 사이가 안 좋아도 그 부분은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화해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고 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깔깔대며 TV만 보고 있더군요. 자기 부모가 이런 일을 겪고도 과연 저러고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 전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야, 너 정말 예의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찌질한 놈이구나.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난 거 알아 몰라. 그리고 그거 내 동네인 거 몰랐니? 강원도에 한두 번 가봤어? 나랑 명절 때마다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할 생각은 못하니?
알고는 있었는데 무슨 일 나면 나한테 네가 말했겠지. 지금 얼굴 보니까 별일은 없나 보네. 왜 이렇게 화를 내? 뭐 집에 문제라도 생겼어? 어, 집에 문제 생겼어. 집 다 탔고 옆에 있는 아빠 공장도 다 탔어. 이제야 심각성을 좀 알겠어? 우리 엄마 아빠 표정 보면 너 이렇게 다리 뻗고 앉아서 과자나 먹고 있지 못할 거다. 아휴, 진짜 일하고 온 사람한테 피곤하게 왜 그러냐? 괜찮으시면 된 거잖아.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하신대? 내가 집 해드릴 거야. 내 돈으로 다시 지을 거라고.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뭔 집? 돈도 없으면서 그냥 컨테이너나 갖다 드려. 요즘 컨테이너 튼튼하고 좋다고 하더라, 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네가 그럴 돈이나 있어? 진짜 얘 세상 물정을 모르네.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뚝딱뚝딱 뭐 동화 속 집 짓는 거 아니잖아. 왜 이래? 아휴, 됐다 됐어. 뭐 어차피 돈 관리는 따로 하니까 그거 다 네 돈으로 하는 거다. 내 돈 건들 생각도 하지 말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봐 어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어떤 집을 지어드리든 넌 신경도 쓰지 마. 그리고 앞으로 후회하지도 말고. 저는 그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알겠는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까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모든 걸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당분간은 참기로 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오셨는데도 잠깐 오셨어요 한마디만 하더니 방에 들어가 휴대폰 게임만 하더군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 오셔서 불편하다며 그날 밤에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편하게 시댁에서 당분간 지내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런 놈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니 저도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저는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며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딸이지만 불편하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본격적으로 부모님 집을 다시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좋은 효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산불로 인해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지만 그곳은 부모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만 하면 문제될 건 없었어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금도 어느 정도 받아서 모두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엔 바로 공사를 시작했죠. 물론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서울에 집을 짓는 것보단 훨씬 더 공사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 힘으로 지을 수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디로 간 줄 아시나요? 역시나 시모가 있는 시댁으로 가서 세워라 내워라 우리 부모님이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부가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채희야, 잠깐 전화해도 되니? 지금 사돈들 집에 와 계신다며? 나도 좀 전에 알았다. 아이고, 어떡하냐. 뉴스에서 강원도에 산불 났다는 뉴스는 들어봤다마는 사돈네 댁에도 피해를 입을지 생각도 못했구나.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 사돈들은 잘 계시니? 아, 네,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댁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리고 채희야, 이 계좌로 내가 돈을 좀 보냈다. 사돈들 서울에 계시는 동안 맛있는 식사하시고 가게 하려무나. 그 정도면 넉넉할 거야.
우리 채이가 다 예뻐서 드리는 거라고 꼭 전해드리고. 아휴,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전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진 항상 저에게 좋은 어른이었어요. 처음 시집 와서 서툴게 주방 일을 하다 손을 베었을 때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뛰어가 밴드를 사오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꼭 보양식을 사주셨고요. 이번에도 시아버진 제 부모님 일에 정말 마음 아파하시며 큰 액수의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주는 시모의 남편과는 다르게 사력 있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었기에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부모님의 집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갔어요. 직접 강원도로 가서 저는 중간중간 체크도 했었는데 정말 예쁜 집이었어요. 속으로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부모님은 제 속도 모르시고 혹시나 너무 큰 돈이 들어갔을까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이 집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완공이 될 무렵 저는 집 사진을 제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부모님 집이었으니까요. 사진으로나마 남기고 싶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저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좋았는지 계속 제게 전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많이 놀랐겠죠. 컨테이너가 아닌 이런 집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다시 서울로 왔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모가 나타나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이에 채희야, 강원도 잘 갔다 왔니? 내가 궁금한 게 생겨서 찾아왔다. 지금 위에 사돈 어른들 계시니까 뭐 내가 올라가 볼 수는 없고. 근데 있잖아. 그 집 정말 네 돈으로 지은 거 맞니? 한두 푼 든 게 아닐 텐데 말이다. 네, 맞는데요. 저번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으로 다 하겠다고. 아니, 이 2층짜리를 네가 다 했다는 말이야? 어머나, 아니 너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벌길래 그래? 매출이 얼마나 되니? 우리한테만 살짝 기뜸 좀 해봐. 남도 아닌데. 우리 거의 남 아니었나요? 아니, 남보다도 더 못한 가족이었죠. 그리고 제 매출이 대체 왜 궁금하신데요? 평소에 저 1, 200도 못 벌 거라면서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우린 그냥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는 줄 알았지.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올린 집 사진을 보여주니까 돈이 엄청 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 돈 관리도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 달 매출이 어떻게 되나 물어봐도 되겠어? 저 잘 번다고 말씀 누누이 드렸는데 안 믿으셨잖아요.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게 여보, 여태까지 쇼핑몰 하느라 고생 많았겠어. 당신 배고프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근사한 곳에 가서 밥 사줄게. 가서 우리 자세히 얘기 더 나눠보자고. 그리고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장인 장모님께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오늘부터 내 부모님처럼 모실 테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 밥 좋아하시네. 누가 너랑 같이 밥 먹는데? 그리고 평소에 장인 장모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한 놈이 이제 와서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네 효도 따윈 필요 없으니까 제발 다시 니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시겠어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니 아주 남은 정마저 뚝 떨어지더군요. 무슨 강아지가 왈왈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 거라 짐작이 가니 제게 잘하려고 아부떠는 그들을 보니 이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심오한 남편은 계속 어울리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고생한다며 제 쇼핑몰 사무실로 커피와 배달 음식을 보내기도 했고요. 시모는 갑자기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문자를 10통씩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토요일에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시모와 남편이 제 차를 세차도 하고 있더군요. 이제 출근하려고 나왔니? 오늘 새벽 대바람부터 우리 며느리 차 세차해 주려고 우리 이러고 있다. 어때? 깨끗하지? 그래, 여보. 우리가 아침도 안 먹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우린 항상 당신을 응원해. 그리고 존경해. 그러니 이 차 타고 돈 많이 벌어와. I love you. 정말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먹은 게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정말 가증스럽고 뻔뻔한 두 사람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정강이를 퍽 차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차 허락 없이 만지면 경찰에 고소할 줄 알아요? 알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래요. 나 분명 경고했어요. 나와 이 곰탱이 자식아. 그렇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버리자 두 사람은 벙진 표정으로 제 차만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고생한 보람이 없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역시나 두 사람이 제게 이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상대를 하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며칠 뒤 제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여보, 엄마랑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대화 좀 해도 돼? 그래, 뭐 말이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이러는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말해. 저, 있잖아. 내가 특급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거 계획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만 투자 비밀을 말해준 거 있지? 땅만 사두고 하면 무조건 그 땅값이 오를 거래. 재개발이 확실하다는데 이거 놓치면 바보라면서 말이야. 우리 거기에 투자하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이자 쳐서 줄게. 어? 투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들어보니까 딱 사기 같은데. 제발 정신 차려라, 이 인간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투자하겠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됐고, 돈 없으니까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마. 아니,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전 남편의 투자 얘기를 들어보니 딱 봐도 이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허황된 꿈을 꾸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억울하잖아. 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우리한테 딱 2억만 빌려줘. 그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마. 이번 건은 200% 회수가 가능하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번엔 확실하다고. 그 부동산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정말 대박 나겠더라.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전에도 몇 번 부동산 사기 당하셨다면서 왜 또 그러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편도 저 모양이죠. 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끝까지요. 그랬더니 시모와 남편이 무슨 짓을 한지 아시나요? 다들 공무원 대출 잘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세상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게 아니겠어요? 대출뿐만 아니라 친척들한테 빌리고 그리고 시부 몰래 집 담보 대출까지 받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참나, 그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를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웃음을 가득 지어 보이던지. 여보, 우선 무리해서 투자 좀 했어. 우선 대출 받고 지인들 친척들 아버지 몰래 대출 좀 추가로 받고 투자금 넣었으니까 우리가 수익 난 거 보면 당신이 우선 2억 좀 갚아줘. 빌린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알았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말은 그대로 이거였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우선은 지인들 돈에다 은행권 대출 받아서 끌어쓰고 수익이 나면 나보고 갚아달라는 소리였죠. 수익이 눈에 보이면 내가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전 옛날부터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쉽게 버는 돈은 그만큼 쉽게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내가 피땀 흘려 벌지 않는 돈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을 보면 참석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 딱 한 사람을 위해 참석하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시부가 워낙 인품도 좋으시다 보니 지인들, 친척들까지 많이들 와주셨더군요. 먼저 시부는 제게도 좋은 분이었기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선물도 사서 챙겨드렸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모는 귓속말을 하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저에게 많이 먹으라면서 음식도 가져다 주며 정성스럽게 대해주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모와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채이가 진짜 얼마나 예쁜 며느리인지 몰라요. 내가 저번엔 착각했나 봐요. 쇼핑몰이 얼마나 잘 되는지 강원도에 부모님 사시라고 집까지 통 크게 지어버렸다니까요. 맞아요. 전 복 받았다니까요. 이런 복덩이 마누라를 얻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진짜 결혼 잘했죠? 남편과 시모의 말에 다른 분들은 대단하다며 박수까지 쳐주더군요. 그러게, 이 집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이번에 2억 투자한 것도 이 집 며느리가 전부 투자해 줬다며?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주 부럽다, 부러워. 따봉이야. 그 순간 시모와 남편은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것은 아직 시부가 몰랐었기 때문이었죠. 영진이 엄마,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투자를 했다고 그래? 조용하지 못해? 아니 저번에 말했었잖아. 며느리가 돈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나도 돈을 빌려준 거 아니야. 아니었어? 맞아. 맞는데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부가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투자는 뭐고 그 돈을 채이가 준다는 건 무슨 말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봐.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투자 안 했어. 아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안 했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 정말이지?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나 몰래 투자하면 집에서 아예 내쫓아버린다고. 당신이 과거에 투자로 얼마를 날려먹은 줄 알지? 항상 기억해야 돼. 알았어? 알지. 걱정 말아요. 참 뻔뻔하게도 거짓을 말하고 있더군요. 착한 시부를 저렇게 농락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아버님 몰래 2억을 투자했어요. 그것도 지인들, 친척들 대출에, 그리고 아버님 몰래 집 담보대출까지 받으면서까지 말이에요. 지금 아버님은 속고 계신 거예요. 제가 미친 척 양심 고백을 하자 아주 칠순잔치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뭐?
내 집을 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다고? 그리고 지인들의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면서까지? 말해봐. 이 말이 사실이야? 어서 말해보라고. 시모는 아주 절 쥐어잡을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없었다면 저를 때릴 기세였어요. 왜 그걸 말했냐면서 말이죠. 아니,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우리만 투자한 거 아니에요. 금방 원금 회수되니까 좀 기다려줘요. 당신한테 떡하니 현금 다발 갖다 줄 테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모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퍽 하고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시부가 들고 있는 수박으로 시모의 머리통을 퍽 쳐버리는 소리였어요. 내가 투자하지 말랬지. 다 필요 없어. 좋은 말 할 때 내 돈 갖고 와. 내 돈 당장 갖고 오라고. 여기저기서 뜯어말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모와 남편은 쥐새끼처럼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시부는 두 사람을 잡으려고 뛰쳐나가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전 추워도 시부의 칠순잔치를 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시부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사태가 커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양심 고백을 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진심으로 아버님께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가장 기쁜 날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난 오히려 고마워. 아마 오늘 아니었으면 난 평생 알지 못했을 거야. 알고 보니 오늘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네 시애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구나.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자그마치 이 집 담보로 5천을 빌렸더라고. 나도 5천 없는 셈 치고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아마 지금쯤은 어디 찜질방에 있을지 모르겠구나. 애미가 됐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더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아주 내 속이 타는구나. 두 사람 안 보고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시부는 오히려 시원하게 말 잘해줬다고 해주셨어요. 이번에 몰랐으면 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해줄 사람들이었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평생을 시모가 사고쳐서 뒷수습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결국 시모 남편 둘 다 쫓아내긴 했지만 혼자 남게 된 시부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군요. 그 다음날 저는 정식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의 실체를 알고 적극 제 이혼 결정에 찬성을 하셨고요.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법은 남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어차피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의였기에 남편은 그저 몸만 나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짧은 결혼 생활하면서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기에 이혼 소송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역시 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투자한 땅은 부동산 브로커들이 장난질하는 땅이었고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쫄딱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처음엔 수익을 조금씩 주는가 싶더니 나중엔 터뜨리고 배째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죠.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했건만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엔 둘이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부가 정말로 이혼은 안 했지만
완전히 남편과 시모를 쫓아내버렸거든요. 두 사람은 아무리 아들이고 엄마라지만 같이 원룸에서 처량하게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게 다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은 공무원 대출 받은 거 갚으려고 낮엔 직장 다니고 야간엔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고, 시모 또한 지인들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봐요. 노력도 안 하고 한탕을 노리다 쪽박 찬 걸 보며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 제 사업은 요즘은 경기가 좀 좋지 않아 내리막을 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으니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집이 완공된 후 집을 선물해 드렸어요. 채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우리 집 맞니? 우리 딸,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절 열심히 키워주셨잖아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빠, 꼭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대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우리 가족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자. 집을 보자마자 부모님이 눈물을 터뜨리시는데 저도 눈물이 터져버리는 걸 꾹 참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니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지금 이 순간 안부 전화라도 하셔서 따뜻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모는 항상 자식만 바라보고 사시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